자, 산업안전기사 필기 핵심 이론 제3강 안전관리론에 대한 첫 번째 과목이죠. 네. 자, 제2장에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장 안전관리의 첫 번째는 안전조직입니다. 안전조직의 종류와 특징. 앞에 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죠. 라인형 안전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인형 안전조직은 직계형 안전조직 이렇게도 부르고요. 직계형 안전조직의 장단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거, 10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명령, 지시가 신속하게 전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 스텝이 없어 안전 지식 정보 수집이 어렵다. 안전에 대한 기술 축적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보나 기술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할 수 있는 게 어렵다. 왜 어렵냐? 안전부서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에 안전부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스텝이 없다 이 말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다라고 말한 이유도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팀을 꾸릴 만한 그런 여력이 좀 부족하죠.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죠. 사업주 입장에서. 그래서 안전부서를 두기가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부서가 두기를 곤란한 소규모 사업장에다가는 직계형이라는 라인형이라는 안전조직을 형성을 해라, 조직을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이 이제 사장님이겠죠? 예, 사장님이 지시를 내립니다. 지시를 내리는데 지시를 나타내는 선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는 생산 지시고 하나는 안전 지시겠죠? 안전 지시. 그런데 두 개의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 사장님이 내린 지시죠. 안전 지시도 사장님이, 생산 지시도 사장님이 내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중간 관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중간 관리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장님의 지시이기 때문에 이 안전 지시에 대해서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속 정확하게 명령 지시가 신속하게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자, 지금 라인형 안전조직은 이러한 여기에 써진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하나의 이제 숨은 내용이 있는데 그 숨은 내용이 뭐냐면 안전부서가 없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입니다. 안전에 대한 지시하고 생산 지시를 같이 내리고 이 라인이 생산 라인이 안전 지시하고 생산 지시를 같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안전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이 있다. 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요?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무슨 부서가요? 생산부서가 안전부서는 없으니까 생산부서가 생산도 해야 되고 안전도 해야 되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부서는 안전과 생산을 같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 지시가 신속하게 전달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안전지시서의 전달 관계를 따져보시면 이렇게 판단이 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라인형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단점은 안전부서가 별도로 존재하기 어렵다라는 거. 그게 여기에 있는 특징들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안전지시, 생산지시를 생산 라인을 통해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생산 라인도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신속하게 사장님이 안전 지시를 내리니까 지시가 신속 정확하게 전달될 것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자,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스텝형 안전 조직입니다. 자, 여기에 안전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 스텝이라고 부르는 안전부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안전부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지식 정보 수집이 용이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안전지시서를 사장님한테도 드리고 관리자한테도 주고 부장님, 과장님한테도 주고 근로자한테도 전달을 하고 있는 모양새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부서와 안전부서 간에 뭐가 발생할 수 있다?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에요, 단점이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안전지시를 안전부서에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관리부서, 생산부서에서는 안전관리부서에서 안전에 대한 지시 전달을 받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협조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찰이 생긴다는 말은. 협조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에 따른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안전부서에 뭐가 부여된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안전부서에 부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생산부서는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안전에 관련된 책임이 없어요. 생산부서는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안전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찰이 생기고 안전부서에 책임이 부여된다는 말 속에는 생산부서에는 안전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닌 거죠. 생산부서 입장에서는 안전은 내 일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뭐가 생긴다? 안전부서와 마찰이 생길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화살표가 각 계급에 다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라인 스텝 혼합형과의 차이점이죠. 차이점이 됩니다.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스텝형 안전조직은 100명에서 1000명 중규모 사업장의 스텝 안전조직이 적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생산부서는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텝은 다른 말로 무슨 부서라고 부른다고요? 전담부서라는 말로 씁니다. 스텝형 안전조직은 무슨 부서를 가지고 있다? 전담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이라는 말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전담한다는 말은 안전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부서는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생긴다.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라인형 안전조직은 소규모 사업장이지만 생산부서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었죠. 스텝형은 생산부서는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비협조적이다. 그래서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조직입니다. 라인 스텝 혼합형 조직입니다.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자, 안전부서가 있는데 이 안전부서는 안전지시서하고 사장님의 의견을 서로 사장님하고 교환하고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안전지시서를 전달을 해주고 사장님은 생산지시를 내림과 동시에 안전부서에서 전달된 안전지시서를 같이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안전지시가 누구의 명령으로 보입니까? 사장님의 명령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토 답니까? 안 답니까? 토를 안 답니다. 불만 없이 신속 정확하게 시행을 하고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을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생산부서에서도 안전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가 부여됩니까? 생산부서와 안전부서 모두에게 뭐가 부여된다? 책임이 부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부서하고 마찰이 생길 일도 없습니다. 어차피 내 일이란 이야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텝의 단점, 마찰이 생긴다는 스텝의 단점이 없어지게 되고요. 또 안전정보 수집이 용이하다라고 했던 라인형의 단점인 안전부서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단점을 스텝이나 라인 스텝 조직은 안전부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해결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라인 스텝 혼합형에다가 단점이 뭐냐 물어보잖아요. 라인 스텝 혼합형 조직은 이상적인 조직이지만 단점이 뭐냐 물어봤을 때 당황할 수 있어. 이상적인데 뭔 단점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라인 스텝 혼합형 조직에서도 단점은 있다. 안전부서가 사장님과의 안전에 대한 기획, 계획, 또 앞으로의 추진 방향, 또 앞으로의 새로운 시스템, 안전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과도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투자를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장님한테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과도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월권의 우려가 있습니다. 월권의 우려. 안전부서의 힘이 강력합니다. 대기업 가보십시오. 대기업에서의 안전환경팀의 힘은 다른 중소규모 안전팀보다
한참 위의 수준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준이라는 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작업을 중지시킬 수도 있고 생산을 중지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출입을 중지할 수도 있고 출입 금지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안전부서의 힘이 아주 강하다. 그래서 월권의 우려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 이런 것들이 라인스텝 혼합 조직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굳이 찾는다면 단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해하시죠? 안전부서의 역할이 사장님을 보호보자 하는 그런 역할이 안전에 대한 여기에다가 회사 입장에서는 안전팀에 모든 것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안전부서를 무슨 팀이라고 해요? 총괄부서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안전부서를 무슨 부서라고 한다? 총괄부서. 각 생산 라인의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여기에 있는 생산부서의 안전관리자가 그 다음에 안전 스텝에서는 안전부서에서는 총괄부서에서는 안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기획을 세우고 입안을 하고 이러한 작업을 여기에서 하고 실제로 생산 현장에서의 안전은 각 부서의 안전관리자들이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조직이 라인스텝 조직입니다. 라인스텝의 단점도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되겠죠? 단점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또 단점을 굳이 만들자면 이런 거죠. 라인스텝 안전조직을 단점이 뭐냐 물어봤을 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기 어렵다. 이것도 단점이죠. 소규모 사업장 이상적인 조직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에다가는 라인스텝 조직을 형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규모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라인스텝 조직을 갖추기는 어렵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규모 사업장까지는 라인스텝 조직을 둬야 되지 않냐. 그래서 대개 300명 이상에서 약 500명 이상 사업장이면 라인스텝 조직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부서에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을 지정을 하고 안전에 대한 업무를 보게끔 이렇게 하는 현장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1000명 이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500명 이상도 라인스텝 조직을 뒀다 그래서 잘못한 게 아니죠. 더 좋은 조직을 둔 거니까. 자, 우리는 1000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명 이하는 소규모, 100에서 1000명은 중규모, 1000명 이상은 대규모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라인스텝 조직은 이상적인 조직이지만 단점도 가지고 있다. 생산 라인은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입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제일 위에 사업주가 있겠죠? 사업주가 있고요. 자, 협의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는 게 있고 도급사업할 때는 노사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노사협의체라는 게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이렇게 두 개의 심의 의결 기관들이 있고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사업주 밑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자,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장이 한 곳에 있어요. 한 장소에 있는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때는 사장님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하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겸임을 합니다. 겸임. 그래서 사업주가 곧 누가 된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됩니다. 하지만 공장이 전국에 곳곳에 있다. 그러면은 사장님이 한 명이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공장장이라는 직책을 두게 되죠. 그러면 그 공장장이라는 직책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되겠죠. 각 공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가 따로 있죠.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사업주의 개념으로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장이 여러 곳에 있을 때는 사업주 밑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이제 공장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상황상 공장장도 좀 힘들다. 그러면은 안전보건을 관리하고 있는 안전팀 있죠. 안전팀의 팀장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업주나 공장장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하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차이가 있죠.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무슨 사업일 경우에 도급 사업일 경우에 도급 사업이란 말은 우리 직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 직원들이 같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둡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협력 도급
들어와서 있는 회사, 도급 회사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같이 총괄해서 관리한다 해서 이름이 총괄 책임자고, 이 공장에 우리 회사 직원, 한 회사, 우리 본 회사의 직원들만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총괄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도급 다른 회사 직원이 없기 때문에 총괄 관리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도급이냐 아니냐로 명칭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총 관리 책임자는 한 회사 직원들이 다 있는 거고, 총괄 책임자는 도급 사업을 했을 경우 다른 회사 직원들이 같이 와서, 대부분 건설회사가 다 뭐예요? 총괄 책임자를 두겠죠. 그래서 그 건설사 있잖아요. 종합건설사에서 일을 진행을 할 때 여러 회사 사람들이 와서 각 공종별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전부 총괄 책임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각 부서, 들어온 부서의 그 현장 소장님이 안전보건 총괄 관리 책임자가 되겠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게 도급 사업 할 때 총괄 책임자가 아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회사면 관리 책임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하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여기를 보위보좌하고 도와주고 하는 데가 안전관리자입니다.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는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합니다. 지도 조언을 하게 되고요. 관리감독자 밑에는 이제 근로자가 있겠죠. 자, 산업보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보건의가 보건관리자를 지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일반적으로는 뭐 100인 이상인데요. 50인 이상이더라도, 예, 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데는, 재해율이죠. 재해율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50인 이상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100인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50인 이상도 포함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도급 사업인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라는 걸 둔다라고 이야기됐습니다. 자, 뒤에서 간단하게 또 소개가 되니까 기본 틀만 한번 보시면은 이런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사업주 밑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있을 수 있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의 구분은 도급이냐 아니냐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가 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둘 수 있고 심의의결기관, 도급사업일 때는 노사협의체라는 것을 두고, 노사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급사업이면 노사협의체, 그 다음에 도급사업이 아니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구분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도급일 때는 요것과 요걸 씁니다. 도급이 아니면 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이런 용어를 쓴다. 도급이냐 아니냐가 좌우하네요. 자, 용어 때문에 헷갈리지는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자, 다음입니다. 자, 방금 봤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도급사업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심의 의결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역할, 직무, 의무입니다. 그것들 중에 공통사항이 6개가 있습니다. 같다는 이야기예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하는 일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하는 일하고 업무가 6가지가 같은 업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2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예방계획, 제2예방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결정권이 있고,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다룰 수 있고요.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내용, 건강진단 관련된 내용, 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이런 6가지 항목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심의 의결 사항이다. 결정하거나 또는 심의해야 할 사항에 공통으로 위원회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하고 같은 6개의 항목이 중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6가지를 한번 읽어보자는 이야기고, 지금 요걸 여러분들한테 애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뭐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까? 재예방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또 실시에 대한 점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는 규정, 우리 회사의 규정이 바뀌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고, 안전보건 교육을 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될 것이고, 건강진단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건강진단, 건강관리에 대한, 그 다음에 통계, 기록, 유지관리, 이것들에 대한 내용도 직무에, 의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선임 대상입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도급 사업일 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선임 대상입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 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총괄 책임자 선임 대상은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그 다음에 근로자 수, 여기도 수급인 하수급이니까 도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근로자 수 100명입니다. 도급일 때 근로자 100명. 그 다음에 건설업일 때는 공사 금액 20억 원. 자, 가로 안에 보겠습니다. 선박보트 건조업, 그러니까 조선소를 말합니다. 조선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 이거 경우에는 100명이 일반적인 기준이지만 몇 명? 50명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가로 안에도 자주 언급을 합니다. 네, 실기시험에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총괄 책임자 선임 대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사업이 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도급 사업이 돼야 돼요. 네, 도급 사업이 돼야 되고, 그 도급 사업일 때 수급인과 근로자를 다 포함해서 100명 이상, 그 다음에 금액으로는 20억 원. 근데 예외로 선박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 광업, 여기만 50명 이상으로 기준을 더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선임 대상 100명, 50명, 20억, 이걸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이렇게 숫자로 나온 것을 물어볼 수 있다. 자, 연결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총괄 책임자라는 말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도급 사업이다. 근데 도급 사업 할 때 인원수가 몇 명이니? 100명이다. 근데 100명이 아닌데도 세 군데가 있다. 예, 선박보트 건조업, 또 토사석 광업, 또 1차 금속 산업, 1차 금속 제조업, 이런 데는 50명이 기준이다. 또 건설업은 20억이 기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총괄 책임자가 어떤 일을 합니까? 예,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고 재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총괄 책임자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도급 사업 시에 안전보건 조치에서 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에 대한 지원, 또 안전보건 협의체,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책임자의 직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협의 조정, 안전인증 대상,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의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에서 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결국은 위험성 평가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안전관리자가,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가 위험성 평가를 해놓게 되면 그것들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 또는 또 추가적인 어떤 지시사항,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 작업의 중지 및 재개, 안전보건 조치, 안전관리비의 집행 감독,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사용 여부, 위험성 평가 실시, 이렇게 5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때 4가지, 3가지, 4가지 써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총괄 책임자의 직무사항하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직무사항하고는 다르죠, 내용이. 내용이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도급이냐 아니냐, 이거에 의해서 명칭이 바꿔지고 그 바꾼 명칭에 따른 직무도 다르다. 그래서 구분이 돼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총괄 책임자 직무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4번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기업 및 정기회의 개최 주기 그랬습니다. 자, 노사협의체 그랬어요. 노사협의체를 설치해야 할 대상 기업은 공사 금액 120억 원 이상의 건설업입니다. 자, 노사협의체라는 것은 어디서? 건설업에서 쓰는 말입니다. 노사협의체라는 것은 건설업에서 쓰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지금 2번 하는데요. 가끔 가다 보면 노사협의체라는 말을 건설업이 아닌 데서도 쓰고 있어요. 근데 정확한 명칭은 그때는 안전보건협의체라고 해야 돼요. 건설업만 노사협의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공사금액 125 이상이 기준이고요. 몇 개월마다 합니까?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 개최를 하게 됩니다. 2개월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비교되는 것도 있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또 헷갈릴 수 있어요. 노사협의체는 도급사업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도급사업이 아니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들어야겠잖아요. 위원회를 들어야겠어. 이 위원회는 분기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 말을 안 들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노사협의체하고 비교 대상이잖아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하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하고 비교 대상이듯이.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실시를 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시 주기는 2개월이 아니고 분기마다 이 차이점이 있고요.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위원들이 있어요. 사측이 있고요. 사측이라고 부르는 게 사용자위원입니다. 사용자위원이 있고요. 근로자위원이 있어요. 근로자위원이 있는데 사용자위원회에 해당되는 사람하고 근로자위원회에 해당되는 사람하고 당연히 사용자위원은 사업의 대표자입니다. 사업주를 이야기하겠죠. 사업주, 사업의 대표자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관리자들은 전부 사용자위원입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여기는 다 사용자위원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 부서장 구인 이하의 부서장입니다. 부서장, 구인, 부장님들 여기도 사용자위원회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위원회는 근로자 대표가 되겠죠. 근로자 대표.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되겠죠. 근로자 대표. 그 다음에 구인의 근로자.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구인의 근로자까지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요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죠. 구인의 부서장님들하고 구인의 근로자들하고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 명예감독관. 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위원회. 여러분들이 동수로 회의를 열 때는 동수로 같은 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이렇게 되고 분기마다 1회 실시한다. 여기까지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메모를 좀 부탁드리고요. 노사협의체는 120억 원 건설업이고 2개월마다 한다. 근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하고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교되는 것들은 꼭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의 업무입니다. 자, 안전관리자 업무, 많은 업무를 하죠. 자, 위원회,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심의 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규정 및 취업 규칙에서 정한 업무. 자, 안전관리자가 해야 할 업무는 이렇게 취업 규칙, 규정, 심의 의결한 업무, 안전관리자가 해야 된다라고 결정된 업무, 또 안전 규정에서 정한 업무, 취업 규칙에서 정한 업무 이런 것들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장 내부의 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정해놓은 거 이런 걸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부터는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의 구입을 할 때 적격품 선정 이게 인증을 제대로 받은 것인가 확인하라는 이야기고요. 위험성 평가에 대한 보호자 조언 지도, 위험성 평가에 대해도 참여를 합니다.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호자 조언 지도, 그 다음에 순회 점검도 하죠. 지금 이제 회사에 계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안전관리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 잘 보시면 자연스럽게 떠오를 거예요. 규칙에서 정한 직무,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적격품 여부 확인, 위험성 평가 관여하고 있죠. 교육 계획 수립하고 있죠. 순회 점검하고 있죠. 사업장 순회 점검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하면 몇 가지는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해 발생이 되면 원인 조사하죠. 그 다음에 재해 통계 유지, 또 법에 따른 명령이 떨어졌을 때, 노동부에서 명령이 떨어졌을 때 잘못해가지고 재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에 관련된 개선 계획서를 수립해라. 이렇게 하면 안전관리자가 하죠. 그 다음에 업무 수행, 업무 일지 쓰라는 이야기죠. 업무 일지, 안전관리자의 업무 일지 쓰라는 이야기고 그 밖에 사항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안전관리자가 실제 하고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인정을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는지, 안전관리자가 실제 업무를 하고, 우리 회사 안전관리자가 실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면 당연한 일이에요. 업무일지는 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모든 관리 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업무일지를 쓰죠. 오늘 무슨 일 했다라고. 그래 업무일지 쓰고요. 그 다음에 명령을 받을 때 안전보건에 관련된 명령을 받으면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자 좋은 지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통계 유지, 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무슨 재해가 몇 건 일어나고 재해율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고, 사고 일어나면 원인 조사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요 순회 점검하죠, 교육하죠, 위험성 평가 참여하죠, 안전 인증에 대한 기계기구 적격법 여부 확인하죠, 규칙에서 정한 직무한다. 다 지금 제가 왜 이걸 읊으냐면 우리 필기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 있어? 다음 중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찾는 게 어려운 거냐? 아닐 거란 이야기죠. 예. 안전관리자가 일반적으로 사업장에 가면 이런 것.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따고 안전관리 업무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란 이야기죠. 내가 하는 일이 안전관리자가 무슨 일 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지 말란 이야기죠. 이런 업무를 법적으로 정한 직무를 수행하면 잘하는 업무입니다. 이제 규모가 좀 작은 데 가면 다른 업무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 안전관리 업무로 따진다면 이런 업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관리 규정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는 자 5가지 항목이 들어갑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 직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규정에 들어가 있고요. 교육 어떻게 하겠다 우리 사업장은 들어가 있고요. 안전관리, 보건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사고, 조사,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법이 약간 이제 바뀌었죠. 과거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이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합쳐졌네요.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자, 우리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뭐라고요?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법입니다. 법. 그 법을 조직은 이렇게 되고 직무는 이렇게 되고 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대책, 수립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이런 규정을 만들 때는 당연히 법적 기준보다 높은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법적 기준은 낮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위법이 돼버리니까. 자, 이 5가지 항목. 조직, 교육, 안전관리, 보건관리, 사고조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것도 당연히 안전관리자 앞에 있던 안전관리자 직무 이거 쓰라고 실기 때 나온다는 이야기죠. 4개 정도는 기억 나중에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흐름을 보시고 규정도 마찬가지로 실기 때도 언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입니다. 안전관리자를 어떻게 선임하냐? 자,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자, 여기에 보시면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면 몇 명이고요? 2명이고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1명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업종은요. 요 주권을 만족한다 이 이야기죠. 요 조건이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업종이 직원 수가 500명 이상이다. 그럼 몇 명 돌아? 2명입니다.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1명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몇 명 이상입니까? 50명 이상이죠.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50명 이상이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들 안전보건 담당자의 이야기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지금 30인, 20인까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담당자 기준입니다. 안전보건 담당자. 지금은 안전관리자는 50인 이상입니다. 자, 토사석 광업 어떤 업종인가 보세요. 토사석 광업 위험합니까? 위험합니다. 제조업 또 제조업. 자, 12번 제조업. 자,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시니까 대부분이 무슨 업이에요?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자, 토사석 광업은 제조업이라고 안 해도 건설업이잖아요. 건설업이니까 위험하잖아요. 자, 제조업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기준이 몇 명이다? 500명입니다. 500명 이상 2명, 500명 미만이면 1명, 2명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출판업, 재생업, 수리업 이런 것들은 제조업이란 말이 안 들어가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여기까지는 19번까지는 전부 제조업에 해당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23번부터 나와 있는 농업, 임업, 어업이에요. 농업업, 임업 그 다음에 2호부터 19번까지의 제조업을 제외한 제조업 이건 무시하시죠. 수도사업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보건업, 운수업
자, 제조업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죠? 제조업이란 말이 안 들어간 것은 기준이 몇 명이다? 1000명입니다. 자, 우리가 골라내는 건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조업이냐 아니냐 이걸로 판단하면 돼요. 제조업은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500명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500명 이상이면 2명을 둬라 했고 여기는 1000명을 기준으로 2명을 둬라 했어요. 제조업이 아닌 업종이고 주로 서비스, 운수, 도소매업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1000명을 기준으로 2명을 둬라 하고 완화가 된 거죠. 자, 제조업 몇 명? 500명이 기준으로 이상이면 2명, 이하 미만이면 1명. 그 다음에 제조업이 아닌 경우는 1000명을 기준으로 2명, 1명. 이래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죠. 예, 판정만 해라. 기준이 몇 명이다. 500명짜리가 있고 1000명짜리가 있는데 제조업은 500명을 기준으로 2명, 1명을 결정하고 제조업이 아닌 것은 1000명을 기준으로 1명, 2명 결정한다. 지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 회사에 적용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몇 명이 적당한지 안전관리자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도 1000명 기준으로 나오는 나머지 서비스업, 사진 처리업 뭐 이런 것들입니다. 서비스업 나오면 전부 1000명이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건설업만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자, 건설업은 2명이 되는 조건과 1명이 되는 조건인데 일단 1명 조건은요. 공사 금액이 몇 억 이상이다. 120억 원 이상, 800억 미만 또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일 경우에는 1명입니다. 자, 요 기준을 넘어서면 800억 이상이거나 여기 800억까지가 1명이니까 800억 이상이면 2명이 돼야 되고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이 1명이니까 600명 넘으면 2명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또 건설업은 이 조건 때문에 더 강화가 돼 있죠. 800억 원 기준으로 700억 원 증가할 때 600명을 기준으로 300명이 추가될 때 1명씩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뭡니까? 앞에 있는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은 500명, 1000명 요걸로만 구분하고 1000명 이상이면 2명 500명 이상이면 제조업은 2명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건설업은 300명씩 추가될 때마다 1명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600명 이상이면 2명, 900명이 되면 몇 명이라는 이야기예요. 900명 이상이 되면 3명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800억을 기준으로 800억 이상이면 2명이잖아요. 근데 700억 더하면 1,500억, 1,500억 이상이면 3명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700억 원, 그 다음에 300명, 이게 1명씩 추가되는 조건이다. 자, 기본적으로 800에 600명을 기준으로 1명이냐, 2명이냐. 넘으면 2명, 미만이면 1명이죠. 그래서 125억 원도 기억을 해보시고. 자, 경계를 잘 잡으세요. 경계를 잘 잡으셔가지고 몇 명이 필요한지 이걸 계산하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건설업은 특히나 추가되는 조건이 금액으로는 700억, 인원수로는 300명 늘어날 때 1명씩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안전관리자의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수가 몇 명이 필요한지 그것에 대한 기준이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안전관리자 선임 몇 명이 돼야 적당한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강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전관리자 각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라인 스텝 혼합형. 이 조직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특히 안전관리자 직무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봅니다. 안전관리자가 기사를 따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관리자의 직무, 그 다음 안전관리자는 몇 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좌에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